저 차 제가 3분 안에 고칠게요. 한강 모터스 정비센터 안이 순식간에 웃음바다가 됐어요. 폐지 수레를 끌고 온 할머니가 5일째 먹통인 최신형 벤츠 S클래스를 고치겠다고 나선 거였죠. 할머니 농담도 유머러스 하시네. 최 대표가 배를 잡고 웃었습니다. 독일 본사 기술팀도 포기한 차인데 3분이요? 그때였어요. 정비센터 입구로 검은 정장 차림의 남자가 들어섰죠. 1,000만 원 걸겠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그에게 쏠렸어요. 태성그룹 박진우 회장이었습니다. 3분 안에 고치시면 1,000만 원 드리죠. 못 고치시면 제 수레에 실린 폐지 전부 가져가세요.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림 하나 없이 단단했어요. 영민이 급하게 나섰습니다. 회장님, 이건 48V ISG 시스템 위상 오류입니다. 최첨단 진단기로도 5일째 원인을 못 찾았어요. 그래서 더 궁금하군요. 박진우의 눈빛이 할머니에게 고정됐죠. 시작하세요. 할머니는 녹슨 렌치 하나를 꺼내 들었어요. 센터 안의 모든 시선이 그 작은 손으로 향했습니다. 째깍, 째깍, 시계 소리만 울렸죠. 2분 50초. 엔진룸을 열고 특정 배선 2개를 바꿔 끼우고 덮개를 닫았어요. 시동 걸어보세요. 최 대표가 떨리는 손으로 키를 돌렸습니다. 부르릉. 5일 만에 처음 울린 엔진 소리였어요. 센터 안이 얼어붙었죠. 아무도 웃지 못했습니다. 대체 누구십니까? 박진우 회장의 목소리가 낮게 깔렸어요. 할머니는 폐지 수레를 다시 잡으며 한마디만 남겼습니다. 그냥 폐지 줍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천천히 센터를 나섰죠. 하지만 박진우는 알아챘어요. 저 손놀림, 저 정확한 판단, 저 차가운 눈빛을. 최영민 팀장. 예, 회장님. 저분 신원 확인해. 영민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뭔가 심상치 않은 일이 시작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눈물사연입니다. 지금 이 순간 여러분이 계신 그곳이 어디인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부산의 따뜻한 겨울 햇살 아래서든 서울의 바쁜 지하철 안에서든 제주의 바람 부는 해안가에서든 여러분이 계신 그 자리로 저희의 마음을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박진우는 차 안에서 계속 뒤를 돌아봤어요. 폐지 수레를 끌고 가는 할머니의 뒷모습이 자꾸만 눈에 밟혔죠. 30년 넘게 자동차 산업을 지켜본 사람으로서 저런 손놀림은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었습니다. 독일 마이스터도 일본 장인도 심지어 자사 최고 기술자도 5일간 해결 못한 문제를 녹슨 렌치 하나로 3분 만에 끝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영민, 보고 올라오는 대로 바로 연락해. 알겠습니다, 회장님. 최영민은 고개를 숙였지만 사실 그도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어요. 독일 미넨 공대에서 자동차 공학 박사를 딴 자신도 속수무책이었는데 저 할머니는 대체 어떻게 한 거죠? 한편 한수연은 폐지 수레를 끌며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운동화 밑창이 찢어져서 걸을 때마다 차가운 시멘트 바닥이 발바닥에 직접 닿았어요. 12월의 칼바람이 목덜미를 파고들었지만 그녀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30년 동안 이렇게 살아왔으니까요. 쪽방촌 입구에 도착했을 때 누군가 그녀 앞을 가로막았어요. 어머, 이게 누구야? 한수연 박사님 아니세요? 목소리가 비꼬듯 날카로웠습니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어요. 명품 핸드백을 들고 진한 향수를 뿌린 채로요. 길 좀 비켜주세요. 수연은 차갑게 말했지만 여자는 오히려 한 발짝 더 다가섰죠. 아유, 박사님이 이제는 폐지나 주우시네요? 30년 전 그 자존심은 다 어디 갔어요?
수연의 손이 술의 손잡이를 더 세게 움켜쥐었어요. 여자는 유태식의 며느리 유민호의 아내였습니다. 우리 시아버님 덕분에 잘 먹고 잘 살고 있어요. 박사님이 개발했다던 그 기술로요. 여자의 입꼬리가 비틀어졌죠. 아, 맞다. 박사님 거 아니었지? 기술 유출범이었잖아요.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대꾸하면 질 거라는 걸 30년 동안 배웠으니까요. 그냥 고개를 숙이고 수레를 밀어 지나갔습니다. 여자의 비웃음 소리가 등 뒤에서 따라왔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어요. 쪽방 문을 열었을 때 비좁은 방 안에는 낡은 이불 한 채와 전기장판만 있었습니다. 창문 밖으로는 다른 쪽방들의 불빛이 보였고 어디선가 아이 우는 소리가 들렸죠. 수연은 그제야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30년 전 일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H자동차 연구소 복도를 흰 가운을 입고 걷던 그때, 동료들이 수연 박사님이라고 불러주던 그때, 남편과 딸이 자랑스럽다고 말해주던 그때가요. 그런데 단 하루 만에 모든 게 무너졌어요. 한수연 연구원 기술 유출 혐의로 긴급 조사합니다. 1995년 3월 17일 오전 9시 감사실에서 들은 그 한마디가 인생을 바꿔놓았죠. 제가 개발한 기술인데요. 유출이라니 무슨 말씀이세요? 증거가 다 나왔습니다. 경쟁사 제이모터스에 넘기려 했죠? 책상 위에는 조작된 이메일 기록과 통장 입금 내역이 놓여 있었어요. 수연은 그제야 알았습니다. 누군가 자신을 함정에 빠뜨렸다는 거요. 유태식 부장님, 이거 아니잖아요. 제가 개발한 ISG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왜 부장님 이름으로 특허 출원하셨어요? 감사실 밖 복도에서 유태식과 마주쳤을 때 수연은 따졌습니다. 하지만 유태식은 차갑게 웃기만 했죠. 증거 있어요? 한 연구원. 제 연구 노트에 다 있어요. 그 노트? 어젯밤 제 책상에서 태웠는데요. 수연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날 밤 남편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여보, 나 좀 도와줘. 나 억울해, 나. 수연 씨, 이혼합시다. 남편의 목소리는 너무나 담담했어요. 회사에서 연락 왔어요. 당신이 기술 팔아먹었다고. 난 믿고 싶지 않았는데 통장 기록까지 나왔다면서요? 그건 조작이야. 나 정말. 딸아이 생각해서라도 이제 그만합시다. 전화가 끊겼죠. 일주일 뒤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었고 딸 은지는 아버지를 따라갔어요. 엄마 창피해. 친구들이 다 알아. 엄마가 나쁜 사람이래. 12살 딸이 마지막으로 남긴 말이었습니다. 수연은 그날 이후 세상에서 사라졌어요. H자동차에서 해고됐고 업계 어디에서도 받아주지 않았고 가족도 잃었죠. 남은 건 폐지 수레뿐이었습니다. 그렇게 30년이 흘렀어요. 쪽방 천장을 올려다보던 수연의 눈에서 한 줄기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왜 하필 오늘 그 차를 고쳤을까? 후회가 밀려왔어요. 조용히 살 수 있었는데, 그냥 지나칠 수 있었는데, 손이 먼저 움직여버렸죠.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누군지 모를 번호였어요. 여보세요? 한수연 씨 맞으십니까? 태성그룹 비서실입니다. 수연의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회장님께서 내일 오전 10시에 뵙고 싶다고 하십니다. 위치 보내드리겠습니다. 저는 꼭 와주셨으면 합니다. 회장님 명령이십니다. 전화가 끊겼죠. 수연은 휴대폰을 내려다봤어요. 문자로 도착한 주소는 태성그룹 본사 회장실이었습니다. 30년 만에 다시 그 세계로 불려 들어가고 있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은 30년 만에 처음으로 쪽방 옷장을 열었어요. 구겨진 옷들 사이에서 비닐봉지에 쌓인 낡은 블라우스 한 벌을 꺼냈죠.
30년 전 마지막 출근날 입었던 옷이었습니다. 손으로 주름을 펴보았지만 세월의 흔적은 지울 수 없었어요. 거울을 보니 67세의 주름진 얼굴이 비쳤습니다. 한때 H자동차 최연소 수석 연구원이었던 그 얼굴은 이제 어디에도 남아있지 않았어요. 지하철을 3번 갈아타고 강남 한복판에 도착했습니다. 태성그룹 본사 건물은 유리와 철골로 이루어진 거대한 타워였어요. 하늘을 찌를 듯 솟아있었죠. 로비에 들어서자 대리석 바닥이 반짝였고 샹들리에가 화려하게 빛났습니다. 정장 입은 사람들이 분주하게 오갔고 수연의 낡은 블라우스는 그 속에서 너무나 초라했어요. 한수연 씨시죠? 이쪽으로 오시겠습니까? 검은 정장을 입은 여비서가 공손하게 안내했습니다. 전용 엘리베이터를 타고 43층까지 올라갔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의 수연은 숨이 멎을 뻔했죠. 통유리 너머로 서울 전체가 내려다 보였고 회장실 입구에는 고급 가죽 소파와 현대미술 작품들이 걸려 있었어요. 회장님, 한수연 씨 모시고 왔습니다. 비서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들어오세요. 박진우의 목소리가 들렸고 문이 열렸죠. 회장실 안은 더 압도적이었어요. 책상 뒤편으로는 서울 시내가 한눈에 들어왔고 벽면에는 태성그룹의 역사를 담은 사진들이 빼곡히 걸려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책상에서 일어나 수연에게 다가왔어요. 앉으시죠. 그는 소파를 가리켰습니다. 수연이 조심스럽게 앉자 박진우는 맞은편에 앉았어요. 한동안 침묵이 흘렀죠. 어제 일 놀라웠습니다. 박진우가 먼저 입을 열었어요. 30년 자동차 업계에 있었지만 그런 실력은 처음 봤습니다. 독일 마이스터도 일본 장인도 못한 일을요.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무릎 위에 놓인 손을 가만히 내려다볼 뿐이었죠. 저는 사람을 볼 줄 압니다. 한수연 씨, 당신은 폐지 줍는 사람이 아니에요. 박진우의 눈빛이 날카로워졌습니다. 영민 팀장이 밤새 조사했습니다. 1995년 H자동차에서 해고된 한수연 연구원, 당시 최초 여성 수석 연구원이었죠. 수연의 손이 미세하게 떨렸어요. 기술 유출 혐의로 해고됐다고 기록되어 있더군요. 하지만 이상한 점이 있었습니다. 박진우는 서류 몇 장을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어요. 당신이 해고된 직후 H자동차는 혁신적인 ISG 하이브리드 시스템을 발표했습니다. 특허권자는 유태식 부장. 서류에는 30년 전 신문 기사가 복사되어 있었죠. 그리고 그 기술로 유태식은 상무로 승진했고 20년 뒤 부사장까지 올라갔어요. 작년에 정년퇴직했더군요. 수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한수연 씨, 그 기술 당신이 개발한 거 맞죠? 박진우의 질문에 수연은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의 눈에는 30년 묵은 분노와 체념이 동시에 담겨 있었죠. 증명할 수 없어요. 수연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습니다. 연구 노트도 개발 기록도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아요. 다 불태워졌으니까요. 그럼 정말 유태식이 당신 기술을 가로챈 겁니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침묵이 곧 답이었죠. 박진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한참을 서울 시내를 내려다보다가 천천히 돌아섰어요. 제가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됐어요. 수연이 처음으로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30년 전 일이에요. 이미 끝난 일이고요. 끝나지 않았습니다. 박진우의 목소리에 힘이 실렸어요. 지금도 유태식은 H자동차 기술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고 업계에서 존경받는 원로 대접을 받고 있습니다. 당신 기술로요. 수연은 눈을 감았어요. 그 말을 들으니
가슴 한켠이 무너지는 것 같았죠. 한수연 씨, 제게는 이유가 있습니다. 박진우가 책상 서랍을 열고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어요. 이분이 제 아버지입니다. 태성그룹 창립자 박동식 회장이죠. 사진 속에는 60대 남자가 공장 앞에서 웃고 있었습니다. 아버지도 기술자였어요. 하지만 대기업의 특허를 빼앗기고 평생을 한 맺힌 채 사셨죠.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 말씀이 박진우의 목소리가 잠시 떨렸어요. 진우야, 진짜 기술자를 존중하는 회사를 만들어라. 기술을 훔치는 인간들을 그냥 두지 마라. 수연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박진우의 눈에는 30년 전 자신과 똑같은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제게 30일만 시간을 주십시오. 제가 진실을 밝혀내겠습니다. 어떻게요? 증거가 하나도 있습니다. 박진우가 미소 지었어요. H자동차 연구소 서버에는 1995년도 백업 데이터가 남아있을 겁니다.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수연의 눈이 흔들렸죠. 30년 만에 처음으로 희망이라는 감정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리고 한수연 씨, 박진우가 명함 한 장을 건넸습니다. 우리 한강 모터스 센터 기술 고문으로 오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월급 500만 원에 폐지 수레는 이제 그만 끓으셔도 됩니다. 수연의 손이 명함을 받는 순간 30년 동안 얼어붙어 있던 무언가가 조금씩 녹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뒤 한강 모터스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2층 전체가 새로운 기술 연구실로 꾸며졌고 최신 진단 장비들이 빼곡히 들어섰죠. 한쪽 벽면에는 한수연 기술 고문실이라는 금색 명패가 걸렸습니다. 수연은 새 작업복을 입고 처음으로 그 방에 들어섰어요. 창문 너머로는 한강이 보였고 책상 위에는 최신 노트북과 설계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었죠. 30년 만에 다시 기술자로 돌아온 순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책상 서랍을 열자 새 연구 노트 한 권이 놓여 있었고 첫 페이지에는 박진우의 메모가 적혀 있었어요. 이번엔 아무도 뺏어가지 못합니다. 마이너스 박진우. 수연은 그 글씨를 한참 동안 바라봤습니다. 가슴 한켠이 뜨거워졌지만 동시에 두려움도 밀려왔어요. 과연 자신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30년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까요? 그때 문이 열렸습니다. 고문님, 첫 출근 축하드립니다. 최영민이 커피 2잔을 들고 들어왔어요. 영민 팀장, 편하게 영민이라고 부르세요. 저야말로 고문님께 배울 게 많습니다. 영민은 진심으로 존경하는 눈빛이었어요. 어제 고문님 논문 찾아봤습니다. 1994년 국제자동차 학회지에 실린 ISG 시스템 초기 설계안,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수연은 잠시 멈칫했습니다. 누군가 자신의 논문을 기억하고 있다니 30년 만에 처음 듣는 말이었죠. 그 논문이 아직 남아 있었구나. 물론이죠. 학계에서는 전설로 통합니다. H자동차가 1년 뒤 발표한 ISG 시스템이 고문님 논문과 90% 일치했거든요. 영민의 말에 수연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그런데 왜 아무도 의심하지 않았을까요? 유태식이 정치를 잘했으니까요. 학회에서도 회사에서도 언론에서도 그를 천재 엔지니어로 포장했죠. 수연은 창문 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위로 유람선이 지나가고 있었고 햇빛이 물결에 반짝였어요. 평화로운 풍경이었지만 수연의 마음은 평화롭지 않았습니다. 그날 오후 센터 1층 대기실에 낯선 여자가 나타났어요. 40대 초반 단정한 정장을 입고 명품 핸드백을 든 여자였죠. 최 대표가 다가갔습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한수연 고문님 계시나요? 여자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성함이 어떻게 되시는지? 이은지입니다.
한수연 고문님의 여자는 말을 잇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죠. 딸입니다. 그 말에 센터 안이 조용해졌어요. 최 대표는 급히 2층으로 올라가 수연에게 알렸습니다. 고문님, 아래 누가 찾아오셨는데요? 누군데요? 따님이라고 하시는 분이. 수연의 손에서 렌치가 떨어졌어요. 쨍그랑 소리가 바닥에 울렸죠. 안 만나요. 하지만 안 만난다고 전해주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최 대표가 내려가 전하자 은지는 무너지듯 의자에 앉았어요. 제발 한 번만 만나달라고 전해주세요. 30년 동안 찾아뵙지 못한 것 후회하고 있다고. 하지만 수연은 2층 창문 뒤에 서서 딸을 내려다볼 뿐이었어요. 30년 전 그날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창피해. 친구들이 다 알아. 엄마가 도둑이래. 12살 은지가 던진 그 말이 아직도 가슴에 박혀 있었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던 날 은지는 아버지 뒤에 숨어서 수연을 쳐다보지도 않았어요. 은지야, 엄마 억울해. 엄마 진짜. 아빠가요. 여기 있기 싫어요. 그게 마지막이었습니다. 30년 동안 생일 한 번, 명절 한 번 연락 없었던 딸이었어요. 이제 와서 무슨 얼굴로 나타난 걸까요? 은지는 2시간을 기다렸지만 수연은 끝내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해가 지고 센터에 불이 켜졌을 때 은지는 명함 한 장을 최 대표에게 건넸어요. 이거 어머니께 전해주세요. 제 연락처 적혀 있습니다. 명함에는 화명건설 전무이사 이은지라고 적혀 있었죠. 은지가 떠나고 최 대표가 명함을 수연에게 가져다 줬어요. 고문님, 따님께서. 수연은 명함을 받지도 않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버려주세요. 하지만 가족인데. 가족이었어요. 30년 전에. 수연은 다시 렌치를 집어들고 엔진 수리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손끝이 자꾸 떨렸고 시야가 흐려졌죠. 눈물이 나오려는 걸 참으며 그녀는 이를 악물었습니다. 그날 밤 영민이 급히 박진우에게 전화했어요. 회장님, H자동차 측에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뭐라고? 유태식 전 부사장이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합니다. 명예훼손 소송 준비 중이래요. 박진우의 눈빛이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예상했던 일이야. 저쪽도 위기를 느낀 거지. 그리고 더 문제가 있습니다. 영민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유태식 아들 유민호가 한수연 고문님 딸 이은지와 같은 건설사에 다닌답니다. 화명건설이요. 뭐? 네. 유민호는 상무, 은지 씨는 전무입니다. 같은 회사 임원이에요. 박진우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상황이 복잡하게 얽혀가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가해자와 피해자의 자녀들이 같은 회사에서 일하고 있다니요. 이건 단순한 복수극이 아니야. 박진우는 중얼거렸습니다. 가족의 이야기야.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어요. 가장 아픈 전쟁은 언제나 가족 사이에서 벌어진다는 걸요. 2주가 지났어요. 박진우의 법무팀은 H자동차 내부 서버를 조사할 수 있는 법원 허가를 받았습니다. 1995년 3월 백업 데이터 복원 작업이 시작됐고 30년 전 진실이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죠. 회장님 찾았습니다. 법무팀장이 흥분된 목소리로 보고했어요. 1995년 3월 15일 한수연 연구원 계정에서 ISG 시스템 최종 설계도가 작성됐습니다. 그런데 3월 16일 자정 유태식 부장 계정에서 그 파일이 복사됐어요. 증거 확보했나? 네, 서버 로그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게 있습니다. 팀장이 또 다른 문서를 내밀었어요. 3월 17일 새벽 유태식 부장이 자신의 계정으로
특허 출원 신청서를 작성했습니다. 한수연 연구원이 해고되기 불과 6시간 전이에요. 박진우의 주먹이 쥐어졌습니다. 계획된 범죄였군. 네. 기술을 훔치고 증거를 인멸하고 피해자를 범인으로 몰아 해고시킨 겁니다. 박진우는 즉시 수연에게 연락했어요. 한수연 고문님, 증거를 확보했습니다. 이제 유태식을 고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대답은 의외였죠. 그 전에 제가 직접 만나보고 싶어요. 혼자서요? 네. 30년 동안 하고 싶었던 말이 있어요. 박진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지만 녹음은 하고 가세요. 사흘 뒤 수연은 경기도 용인의 한 고급 주택가 앞에 섰어요. 유태식의 집이었습니다. 3층짜리 단독주택에 잘 가꿔진 정원, 수입차 2대가 주차되어 있었죠. 30년 동안 자신의 기술로 누린 삶이었어요. 초인종을 누르자 70대 노인이 문을 열었습니다. 유태식이었어요. 그는 수연을 보자 얼굴이 하얗게 질렸죠. 한수연? 오랜만이에요, 유 부사장님. 수연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어요. 유태식은 한참을 그녀를 쳐다보다가 고개를 떨궜습니다. 들어오시죠. 거실은 넓고 화려했어요. 벽면에는 H자동차 공로상 패들이 즐비했고 기술혁신 대상을 받은 트로피도 있었죠. 전부 수연의 기술로 받은 상들이었습니다. 앉으세요. 유태식이 소파를 가리켰지만 수연은 서 있었어요. 30년 전 그날 부장님이 제 연구 노트를 훔쳐갔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5년 동안 밤새워 개발한 ISG 시스템을 부장님 이름으로 특허 출원했죠. 그리고 저를 기술 유출범으로 몰아 해고시켰어요. 유태식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바닥만 내려다볼 뿐이었죠. 왜 그러셨어요? 제가 뭘 잘못했길래 제 인생을 그렇게 망가뜨린 겁니까?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남편도 딸도 커리어도 모든 걸 잃었어요. 30년 동안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부장님은 그 기술로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호화롭게 사는 동안요. 미안합니다. 유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정말 미안합니다. 미안하다고요? 수연이 비웃었습니다. 30년 만에 하는 사과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저도 괴로웠습니다. 유태식이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죠. 1995년 그날 제가 질투했습니다. 여자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게 10살 어린 후배가 저를 앞서간다는 게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제 인생을 빼앗은 겁니까?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하지만 유태식이 가슴을 움켜쥐었어요. 저도 지옥 같았습니다. 밤마다 악몽을 꿨어요. 한수연 씨가 저를 찾아오는 꿈, 진실이 밝혀지는 꿈. 그때였어요. 유태식의 얼굴이 갑자기 일그러지더니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흙, 바닥에 고꾸라지며 가슴을 움켜쥐었죠. 심장마비였어요. 유 부사장님, 수연이 급히 다가갔습니다. 유태식의 얼굴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숨이 거칠게 몰아쉬어졌어요. 살려 주세요. 그의 떨리는 손이 수연의 옷자락을 잡았습니다. 수연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30년 동안 자신의 인생을 망친 사람, 원망하고 증오했던 사람이 눈앞에서 죽어가고 있었죠. 손을 놓으면 끝이었어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하지만 수연의 손은 휴대폰을 꺼내 119를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급히 구급차 보내주세요. 심장마비 환자입니다. 유태식이 수연을 올려다봤어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죠. 왜 저를? 저는 당신이 아니니까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당신처럼 누군가의 인생을 빼앗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아요. 구급차가 도착했고 유태식은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수연은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었습니다. 손이 계속 떨렸고 가슴이 답답했죠. 원망과 동정, 분노와 연민이 뒤섞여 혼란스러웠어요. 그때 누군가 다가왔습니다. 30대 남자였어요. 유태식을 닮았죠. 제 아버지를 살려주셨다면서요? 유민호였습니다. 저는 유민호입니다. 화명건설 상무이고 유태식의 아들입니다. 그는 깊게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가 고모님께 무슨 짓을 했는지 오늘 알았습니다. 제가 대신 사죄드립니다. 수연은 그를 바라봤어요. 아들에게는 죄가 없었습니다. 일어나세요. 고모님, 제발 아버지를 용서해 주세요. 유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죠. 아버지가 살아만 있다면 무릎 꿇고 사죄하게 하겠습니다. 제발. 수연은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용서라는 게 과연 가능한 걸까요? 30년의 상처가 말 한마디로 아물 수 있을까요? 복도 끝에서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네. 유민호가 달려갔어요. 환자분 상태가 심각합니다. 중환자실로 옮겼는데 24시간이 고비입니다. 수연은 자리에서 일어나 병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하얀 눈송이가 세상을 덮어가고 있었죠. 수연은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하죠? 대답은 없었어요. 다만 차가운 바람만이 그녀의 뺨을 스쳐 지나갔습니다. 유태식은 중환자실에서 일주일째 의식을 회복하지 못했어요. 인공호흡기에 의지한 채 생사의 기로에 서 있었죠. 유민호는 매일 병원을 지켰고 회사 일도 제쳐두고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한강 모터스를 찾아왔어요. 고모님, 제발 한 번만 아버지 병실에 와주세요. 첫째 날에도 둘째 날에도 셋째 날에도 같은 말을 반복했죠. 하지만 수연은 번번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유 상무님, 저는 아버님을 살렸어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고모님을 찾습니다. 의식이 오락가락할 때마다 고모님 이름을 부르세요. 유민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미안하다고, 용서해달라고 계속 중얼거리십니다. 수연은 렌치를 놓고 한숨을 쉬었어요. 왜 이렇게 마음이 흔들리는지 모르겠었죠. 분명 원망하고 증오했던 사람인데 그가 죽어간다는 사실이 가슴 한편을 무겁게 짓눌렀습니다. 고모님, 유민호가 무릎을 꿇었어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아버지가 사죄할 기회만 주세요. 그리고 나서는 고소하셔도 처벌하셔도 좋습니다. 수연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강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고 노을이 붉게 물들어갔죠. 내일 한 번만 가보겠습니다. 유민호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날 밤 수연은 쪽방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30년 전 기억들을 되짚었습니다. 유태식의 얼굴, 그가 자신을 바라보던 질투 어린 눈빛, 감사실에서 조작된 증거를 내밀던 그 순간들이요. 하지만 동시에 병원 바닥에 쓰러져 살려달라고 애원하던 그의 모습도 떠올랐어요. 다음 날 아침 수연이 병원에 도착했을 때 중환자실 앞에는 뜻밖의 사람이 서 있었습니다. 이은지였어요. 어머니. 은지가 수연을 보자마자 눈물을 흘렸죠. 여기는 왜 왔니?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갑했습니다. 유민호 상무님께 연락받았어요. 어머니가 오신다고. 은지는 떨리는 손으로 수연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수연은 피했어요. 어머니, 30년 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12살 때 그 말,
평생 후회하며 살았어요. 이제 와서 무슨 소용이니? 어머니 억울하셨던 거 이제 알았어요. 뉴스 봤어요. H자동차가 공식 사과했다는 거. 은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동안 어머니를 오해했어요. 엄마가 도둑이라고 믿었어요. 친구들 말만 듣고 아빠 말만 믿고 수연의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표정은 굳게 유지했죠. 됐어. 이미 늦었어. 어머니, 제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다시 딸로 받아주세요. 은지가 무릎을 꿇으려는 순간 수연이 막았습니다. 일어나. 여긴 병원이야. 그때 중환자실 문이 열리고 간호사가 나왔어요. 유태식 환자 보호자분이십니까? 네. 유민호가 달려왔습니다. 환자분이 잠시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지금 한수연 고문님을 찾으십니다. 수연은 심호흡을 하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어요. 유태식은 침대에 누워 온몸에 튜브가 연결된 채 가쁜 숨을 쉬고 있었습니다. 30년 전 그렇게 당당하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어요. 수연. 유태식이 가느다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수연은 침대 곁으로 다가갔어요. 왔어요. 미안. 합니다. 유태식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죠. 30년 전 제가 질투했습니다. 여자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게. 그의 목소리는 끊어질 듯 약했어요. 용납이 안 됐어요. 그래서 당신 기술을 훔쳤습니다. 수연은 그의 손을 바라봤습니다. 한때 자신의 연구 노트를 훔쳐갔던 그 손이 이제는 앙상하게 말라 있었어요. 당신 인생을 망쳤습니다. 용서 받을 수 없다는 거 압니다. 유태식이 힘겹게 숨을 몰아쉬었어요. 하지만 죽기 전에 사죄하고 싶었습니다.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30년 동안 꾹꾹 눌러 참았던 감정들이 댐이 무너지듯 쏟아져 나왔죠. 왜 이렇게 늦게 말하는 겁니까?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전에 말했어야죠. 제가 억울하다고 외칠 때, 남편이 저를 떠날 때, 딸이 저를 창피해 할 때 말했어야죠. 죄송합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30년이 돌아옵니까? 제 인생이 돌아옵니까? 수연은 울먹이며 소리쳤어요. 간호사가 급히 들어왔지만 수연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폐지 주우며 살았어요. 겨울에 얼어 죽을 뻔도 했고 굶주려 쓰러질 뻔도 했어요. 그 모든 시간 동안 당신은 제 기술로 부사장까지 올라가고 호화롭게 살았잖아요. 정말 죄송합니다. 유태식의 숨소리가 점점 약해졌어요. 심장박동 모니터의 소리가 불규칙해지기 시작했죠. 수연은 그제야 정신을 차렸습니다. 유 부사장님? 한수연 씨. 유태식이 마지막 힘을 짜내 속삭였어요. 용서 못 해주셔도 괜찮습니다. 다만 제 아들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그리고 그의 손이 힘없이 떨어졌습니다. B-, B-, B-. 심장박동 모니터가 일직선을 그었어요. 환자 심정지, 응급 코드. 의료진이 우르르 몰려들었고 수연은 밖으로 밀려났습니다. 복도에서 유민호와 은지가 불안한 얼굴로 기다리고 있었어요. 어머니, 아버지가. 은지가 물었지만 수연은 대답할 수 없었어요. 그저 벽에 기대 주저앉을 뿐이었죠. 30분 뒤 의사가 나왔습니다. 환자분 심폐소생술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상태가 매우 위중합니다. 다시 의식 회복할 가능성은. 의사는 말을 잇지 못했어요. 유민호가 바닥에 무너져 내렸고 은지는 어머니 곁으로 다가가 조용히 앉았습니다.
수연은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어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미움을 놓는 것일까요? 아니면 상처를 인정하는 것일까요? 대답은 아직 없었습니다. 다만 가슴속 무언가가 조금씩 변하고 있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유태식이 중환자실에서 싸우는 동안 세상은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박진우의 법무팀이 확보한 증거들이 언론에 공개됐고 H자동차는 엄청난 파문에 휩싸였습니다. 30년 전 기술 절도 은폐, H자동차 조직적 범죄 의혹, 여성 엔지니어 인생 파괴한 H자동차, 사과는 언제? 주요 언론들이 앞다퉈 보도했고 H자동차 주가는 곤두박질 쳤어요. 소비자들은 불매운동을 시작했고 협력업체들도 계약 중단을 선언했죠. 일주일 뒤 H자동차 본사 대회의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회장과 임원진 전원이 나란히 서서 90도로 허리를 숙였어요. 1995년 한수연 연구원에게 저지른 불법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사죄드립니다.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당시 유태식 부장이 개인적으로 저지른 범죄를 회사가 은폐했고 무고한 연구원의 인생을 파괴했습니다. H자동차는 이에 대한 모든 법적, 도덕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고 기자들의 질문이 쏟아졌어요. 하지만 수연은 그 자리에 없었습니다. TV 중계도 보지 않았고 뉴스 기사도 읽지 않았어요. 그녀는 병원 복도 의자에 앉아 중환자실 문만 바라보고 있었죠. 유태식의 상태는 여전히 위중했고 의식도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드세요. 은지가 따뜻한 커피를 건넸어요. 수연은 받지 않았지만 은지는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3일 동안 은지는 어머니 곁을 떠나지 않았어요. 말을 걸지도 않았고 무언가를 요구하지도 않았죠. 그저 옆에 있을 뿐이었습니다. 은지야. 수연이 처음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어요. 은지의 눈에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네, 어머니. 엄마가 정말 억울했어.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0년 동안 너무 외로웠고 너무 힘들었어. 내가 엄마 창피하다고 했을 때 엄마 심장이 찢어지는 줄 알았어. 어머니, 죄송해요. 은지가 어머니 손을 꼭 잡았습니다. 12살 어린애가 뭘 알았겠니? 아빠 말만 믿고 주변 어른들 말만 듣고. 수연이 딸의 손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이제 엄마도 알아. 너한테도 상처였다는 걸. 엄마를 잃은 게 얼마나 힘들었을지.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 동안 쌓인 오해와 상처가 눈물과 함께 조금씩 씻겨 내려가고 있었어요. 그때 간호사가 나왔습니다. 유태식 환자 보호자분, 환자분이 의식을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한수연 고문님께 드릴 게 있다고 하시는데요. 수연이 중환자실로 들어가자 유태식은 침대에 반쯤 기대 앉아 있었어요. 얼굴은 여전히 창백했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습니다. 한수연 씨, 깨어나셨군요. 수연이 침대 곁에 섰어요. 유태식은 떨리는 손으로 베개 밑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걸 드리고 싶었어요. 봉투에는 한수연 연구원에게라고 적혀 있었어요. 수연이 봉투를 열자 편지 한 장과 낡은 사진이 나왔습니다. 사진 속에는 1994년 H자동차 연구소 단체 사진이 있었고 젊은 수연과 유태식이 함께 서 있었어요.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한수연 연구원에게 30년 전 제가 당신에게 저지른 범죄를 사죄합니다. 당신의 ISG 하이브리드 시스템은 혁신적이었고 저는 질투했습니다. 여자가 저보다 뛰어나다는 것, 10살 어린 후배가 저를 앞선다는 것이 자존심 상했습니다. 그래서 당신 기술을 훔쳤고
당신을 범인으로 만들었습니다.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30년 동안 밤마다 악몽을 꿨지만 그것으로는 속죄가 되지 않는다는 걸 압니다. 이 편지와 함께 당시 제가 몰래 복사해둔 당신의 원본 연구노트 사본을 동봉합니다. 이것이 당신 것이었다는 증거입니다. 죽어서라도 사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유태식. 수연의 손이 떨렸어요. 봉투 안에는 정말로 30년 전 자신이 작성했던 연구노트 복사본이 들어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체로 적힌 ISG 시스템 설계도, 수식, 메모들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어요. 이건 언제, 죽기 전에 남기고 싶었습니다. 유태식이 힘겹게 말했어요. 용서 받을 자격은 없지만 최소한 진실만은 남기고 싶었습니다. 수연은 편지를 가슴에 꼭 안았습니다. 30년 동안 기다렸던 사과였어요. 늦었지만 그래도 왔습니다. 유 부사장님, 수연이 천천히 말했어요. 저도 당신을 용서하고 싶어요. 유태식의 눈이 커졌습니다. 하지만 쉽지 않을 거예요. 30년의 상처가 하루아침에 아물 순 없으니까요. 알고 있습니다. 그래도 시작은 하고 싶어요. 원망하며 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당신도 늙었고 저도 늙었어요. 이제 남은 시간 증오보다는 평화 속에서 살고 싶어요. 유태식이 울음을 터뜨렸어요. 70대 노인의 울음소리가 중환자실에 울려 퍼졌죠.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고 중환자실을 나왔어요. 복도에는 유민호와 은지가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고모님, 유민호가 고개를 숙였어요. 아버지를 살려주시고 용서까지 해주시다니 평생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일어나세요. 아버님 잘 모시고 남은 시간 후회 없이 사세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은지야, 집에 가자. 네, 어머니. 두 사람은 손을 잡고 병원을 나섰어요. 밖에는 봄이 오고 있었습니다. 겨울을 버티고 살아남은 나무들에서 새싹이 돋아나고 있었고 따뜻한 바람이 불었어요. 30년 만에 수연의 겨울도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3개월이 흘렀어요. 한강 모터스 2층 기술연구실은 이제 업계에서 소문난 명소가 됐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자동차 기술자들이 찾아와 한수연 고문에게 배우기 위해 줄을 섰고 언론도 앞다퉈 취재를 요청했죠.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일할 뿐이었어요. 매일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엔진을 만지고 젊은 기술자들에게 노하우를 전수했습니다. 고문님, 이 부분 어떻게 해결해야 할까요? 영민이 설계도를 들고 물었어요. 이 배선 구조를 보세요. 열분산이 불균형하죠? 여기 냉각 루트를 하나 더 추가하면 됩니다. 수연의 손끝이 설계도 위를 가볍게 터치했고 영민의 눈이 반짝였어요. 역시 고문님, 제가 일주일 동안 고민한 걸 10초 만에 해결하시네요. 경험이에요. 젊은 시절 수없이 실패해봤으니까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30년 만에 되찾은 미소였어요. 그날 오후 박진우 회장이 연구실을 찾아왔습니다. 한수연 고문님,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무슨 소식인데요? 태성그룹 기술연구원 이사로 모시고 싶습니다. 박진우가 임명장을 내밀었어요. 월급 1,200만 원에 연구비 별도 지원, 그리고 서울대 겸임교수 제안도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임명장을 받아들었습니다. 태성그룹 기술연구원 이사 한수연. 30년 전 잃어버렸던 이름이 이제는 더 높은 직함으로 돌아왔어요. 회장님, 감사합니다. 제가 감사하죠. 고문님 덕분에 우리 센터 매출이 3배 올랐어요. 박진우가 웃었습니다.
그리고 이건 개인적인 선물입니다. 그가 건넨 열쇠에는 차량 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주차장에 새 차 한 대 준비했습니다. 이제 폐지 수레 대신 벤츠 타고 다니세요. 수연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폐지 수레는 버릴 수 없어요. 왜요? 30년 동안 저와 함께한 동반자니까요. 힘들 때 의지했고 외로울 때 함께였어요. 수연이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센터 한쪽에는 그녀의 낡은 폐지 수레가 그대로 보관되어 있었어요. 그 수레는 제 인생의 증거예요. 잊지 않으려고 남겨둘 겁니다. 박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박물관처럼 전시하죠. 한수연 고문의 여정이라는 타이틀로요. 그날 저녁 수연은 오랜만에 은지의 집을 방문했어요. 30평대 아파트였고 깔끔하게 정돈된 거실에는 가족 사진들이 걸려 있었죠. 어머니, 여기 앉으세요. 은지가 소파를 권했고 사위와 두 손주가 인사했습니다. 외할머니, 8살, 5살 손주들이 달려와 수연을 껴안았어요. 수연은 처음 안아보는 손주들의 체온을 느끼며 눈물을 참았습니다. 은지야, 얘들 이름이 뭐니? 큰애가 지훈이고 작은애가 지아예요. 지훈이 지아야. 외할머니 처음 봐서 미안해. 수연이 아이들을 꼭 안았어요. 괜찮아요, 외할머니. 엄마가 얘기 많이 해줬어요. 지훈이가 천진하게 웃었습니다. 외할머니가 벤츠 고치는 분이래요. 진짜 멋있어요. 저녁 식사 자리는 따뜻했어요. 은지가 정성껏 차린 음식을 먹으며 30년 동안 못 나눈 이야기들을 조금씩 꺼냈죠. 어머니, 제가 회사에서 승진했어요. 이번에 부사장 됐어요. 그래, 잘했네. 어머니 딸이라는 게 자랑스러워요. 회사 사람들이 다 알아요. 제 어머니가 전설의 엔지니어시라는 거. 은지의 눈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30년 전엔 창피하다고 했는데 이제는 자랑이에요. 수연은 딸의 손을 잡았어요. 엄마도 미안해. 좀 더 강했어야 했는데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충분히 강하셨어요. 두 사람은 손을 맞잡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며칠 뒤 수연은 병원을 찾았어요. 유태식은 일반 병실로 옮겨져 재활치료를 받고 있었습니다. 한수연 고문님, 유태식이 침대에서 일어나려 했지만 수연이 손을 저었어요. 편히 계세요. 고문님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이제 그만하세요. 됐어요. 수연이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습니다. 앞으로 남은 시간 유 상무님과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속죄예요. 명심하겠습니다. 유태식이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수연이 병실을 나서려는데 유태식이 불렀습니다. 고문님, 한 가지만 여쭤봐도 될까요? 뭔데요? 어떻게 저를 용서하실 수 있었어요? 수연은 한참을 생각하다가 대답했습니다. 원망하며 사는 게 너무 지쳤어요. 증오는 저를 더 아프게 할 뿐이더라고요. 그리고 알았어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저를 위한 거라는 걸요. 수연이 문을 열며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건강하세요, 유 부사장님. 병원을 나와 한강변을 걷는데 벚꽃이 만개에 있었어요. 봄바람에 꽃잎이 날리고 사람들이 행복하게 웃으며 걷고 있었죠. 수연은 벤치에 앉아 한강을 바라봤습니다. 30년 전 이 강물에 뛰어들까 고민했던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살아있어서 다행이었고 포기하지 않아서 다행이었어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은지에게서 온 문자였어요. 어머니, 이번 주말에 저희 집에서 가족 모임해요. 꼭 오세요. 사랑합니다. 수연은 미소 지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그래, 갈게. 엄마도 사랑해.
30년 만에 보내는 딸에게 보내는 사랑한다는 메시지였어요. 그날 밤 수연은 새 아파트 거실에 앉아 예전 폐지술의 사진을 액자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벽에 걸며 중얼거렸어요. 고마웠어. 덕분에 살아남았어. 인생은 때로 잔인하지만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봄이 온다는 걸 배웠습니다. 67세에 되찾은 꿈이었지만 늦지 않았어요. 아니, 어쩌면 지금이 딱 맞는 타이밍이었는지도 모르죠. 여러분께 묻고 싶어요. 만약 여러분이 한수연 고문님이었다면 30년 만에 찾아온 사과를 받아들일 수 있었을까요? 용서란 무엇일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그리고 지금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이 있다면 기억하세요. 겨울이 아무리 길어도 봄은 반드시 옵니다. 기술에는 나이도 성별도 없어요. 포기하지 않는 한 언제든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오늘 사연이 여러분께 작은 위로가 되었기를 바라며 엄마의 편지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여러분이 계신 그곳에 따뜻한 봄바람이 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